죠. 그러면 저희 재판부의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철 보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철 정책보좌관은 어떻게 보좌관으로 쓰시게 됐죠? 그 최철 보좌관은 그 차은택 씨의 소개로다가 국회와 관련된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국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새누리당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차은택이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이현정 실장이라고 그러는 실장이고 이현정 씨가 지금 이현정 씨가 최철 보좌관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런 취지시죠? 네. 아까 지금 이 장관을 그만두신 이후에 네. 국정감사 출석할 때 네. 그때 이 최철 보좌관이 전화해서 네. 장관님께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라고 네. 통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통화에서 말씀 안 드렸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직접 그때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 그 고영태라는 사람하고 또 이현정 실장하고 또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은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하고 자주 만났다고 만났었고 또 고영태가 자기한테 프로젝트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사실 검토는 안 했다. 그쪽으로 프로젝트 안 나간 건 아시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고영태 씨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네. 그 관련돼서 보고 안 드린 사항이 즉 고영태가 공무원이니까요. 네. 문체부 공무원인 이 최철에게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알아봤었다. 예.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뭘 받아가려고 했는데 준 적은 없다. 이런 네. 취지를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또 김종 차관이 여러 가지 걱정 말씀을 네.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기록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장관께서 아주 중요한 차관이 네. 지금 업무상 잘 맞지 않으면 좀 뭐 인사 조치를 하거나 뭐 이런 뭐 조치를 좀 취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니면 했는데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신 건가요? 첫째 그 김상률 수석한테 여러 차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김상률 수석은 또 한 면으로 또 둘이 친합니다. 김종 차관하고 대학교에서 아마 같이 공부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는 같지 않지만 같은 수업도 들었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아마 김상률 수석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몇 번을 제가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됐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최철 보좌관이라든지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최철 보좌관 외에도 또 박 보좌관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추천해갖고 이제 보좌관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와가지고 아마 민정수석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금방 나갈 것 같다. 그 얘기가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2번인가 3번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관두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다가 되는 바람에 사실 제가 그거와 관련돼하고 대통령님이나 총리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네. 아까 그 차은택 씨로부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뭐 중간에 한번 들었는데 최순실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최순실이라고는 안 그냥 하고요. 최 회장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 최 회장이요. 최 회장. 네. 근데 최 회장이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확인은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좌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차은택이 최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너 누군지 그 감이 좀 잡히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 정윤회 씨 부인일 겁니다. 최순실이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최순실인 거를. 그러니까 차은택 씨의 말하자면 배경으로 그 최순실 씨가 있다는 건 그 무렵에 이제 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년이었던 걸로 제가 15년 기억하는데요. 네. 그럼 그 정유라 씨, 그 따님인 정유라 씨도 그때 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그 정유라 씨 문제는 이미 승마협회 얘기 나오고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이름은 들었는데 기억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그 승마협회가 취임하시기 전에 좀 문제가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관련된 문제가
이 최순실 씨 따님하고 관련됐다는 것은 최순실 씨는 그 당시에 뭐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장관재직 시에는 그런 문제는 인지를 정윤회 못하신 씨가 거군요. 오히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윤회 정윤회 씨 따님이 관계된 걸 알고 딸로다가 있었습니까? 주로 언급이 됐지 최순실 씨의 딸로다가 언급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윤회 씨 따님이 네. 지금 이 승마협회 관련돼서 문제가 됐다는 거는 장관으로서는 알고 계셨었던 거군요. 예,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둔 것 때문에 이미 유진용 장관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결국 관뒀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이미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본 결과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저 증언하시면서 미르 재단이나 네. K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미르 재단에 대해서는 그 재단 설립이라든지 미르 재단은 K 스포츠 재단은 제가 관두고 난 다음에 알았고요. 네. 관두고 난 다음에 언론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르 재단은 제가 언젠가 대통령께서 프랑스 순방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순방 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그 에콜 페랑디라고 그러는 그 요리를 하는 그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거기랑 한식재단이랑 결연을 맺고 그 한식을 그쪽에서 가리키는 거를 하자는 MOU를 맺는 그런 그 계획이 그 안에 순방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콜베랑디를 하고 계약을 맺는데 한식재단으로다가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미르재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국장이 자기가 가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거를 재단 설립을 허가해 준 국장하고 그 순방 계획을 짜고 있던 국장은 다른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방 계획을 짜고 있던 국장이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김상률 수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전화 와갖고 그 왜 애들 시켜갖고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시느냐고 그 정경련에서 만든 재단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청와대에서 또 수석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이걸 여쭌 게 그게 이상해서 그러는 건데요. 네. 이 미르 설립 과정을 보면 네. 이제 어찌 됐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리커창 총리 방안과 관련돼서 네. 한 3, 4일 만에 재단이 설립되고 그 과정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여럿 관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장관께서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예, 전혀 저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미르 재단은 스포츠 관련이 아니라서 김종차관 그럼에도 산하는 아니지 불구하고,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장인가 국장 정결로다가 되면서 저한테 보고는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015년경에 그 체육인재재단이 그 폐쇄가 됐죠. 예, 그 왜 폐쇄가 된 겁니까 그때? 제가 잘 기억은 분명하게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인재재단이 체육개발원 산하에 있으면서 이게 업무가 중첩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재정기획 기재부에서 각 부처별로다가 중첩되는 부서들을 갖다가 축소하라고 그러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미리 정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이를테면 연구소 같은 것들도 비슷한 것들은 서로 뭉쳐갖고 하나로 다 만들고 이러는 그 계획 속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들어있었던 걸로다가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거 없애지 말아달라고 아마 저기 이혜리사 의원이 저한테도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더구나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네. 그러면은 장관으로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데 과연 기재부- 폐쇄하고 업무가 중첩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검토가 우선은 뭐 제가 그 체육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기재부에서 정부 전체를 놓고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다가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 하나 다시 없어진 거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그 우리 그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검토 없는 상태에서 네, 기재부의 요청도 있고 해서 그냥 그대로 줬다 진행됐다. 네, 줬다. 뭐 그렇게 이차관이 뭐 웬만한 거는 아마 자기가 자기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려놓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차관한테 그야말로 일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한체육회랑 생활체육회가 통합됐는데 이건 언제쯤입니까? 그거는 2015년 실제 저 오기 전서부터도 계속 그 얘기는 나왔고요.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제가 왔을 때 우상일 국장이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선진형의 그런 어떤 체육단체들은 선진국들은 다 별도의 그런 엘리트 중심의 대한체육회 같은 것들을 따로 두지 않는다. 오히려 올림픽 위원회는 있을지언정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있을지언정 그런 식의 대한체육회 같은 걸 두지 않고 하나의 단체로다가 통합되어 있고 그것이 선수의 저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하고 저한테 제가 장관 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체육 분야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그렇게 저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마 국정조사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K스포츠재단이 2015년 말, 2016년 초 이때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위한 사전 정비다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에서 모르니까 네. 잘 그렇다. 그 뭐 이건 좀 그런데요. 그 아까 평창올림픽 위원장 사퇴할 때요. 그 증인께서 조양호 위원장을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양호 위원장께서는 사퇴 통보로 생각을 하시는데 증인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걱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퇴하라고 관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걸로 근데 제가 단순히 기억합니다. 그 정도 말씀 가지고서 그 조양호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는 걸 보면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좀 갑작스러웠고요. 그래서 현정택 수석으로부터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이분이 조직위원장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그 한진해운 문제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대통령께서 걱정을 하셨다. 그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셨다. 기분 굉장히 안 좋았던. 예. 그러고서 청와대 보고를 하셨습니까? 네. 누구한테 하셨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현정택 수석한테 제가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인지 현정택 수석인지 뭐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그 기획조정수석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시죠? 정책기획.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현종택 수석이었으면은 현종택 수석한테 보고를 한 거고요. 예. 그런 취지 말씀인 거죠.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네. 그 지금 조금 있다 이제 누굽니까? 네. 안종범 수석으로 바뀌니까. 네. 그런데 그 조직위원장은 원래 법상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위원회 선출하고 사임도 그쪽에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건 그분이 판단하신 일이고, 예, 저는 지금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식재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대통령 프랑스 네. 순방 때 그 프랑스 요리학교 요리 아카데미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네. 근데 원래는 한식재단이라는 이 재단이 있습니까? 별도의 있습니다. 재단. 이 한식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진 재단인가요? 한식재단은 농식품부 산하에 있습니다. 어디 농식품부요. 농식품부. 네, 네. 원래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바뀌었더라 이런 네, 이야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관할이라는 것은 그것도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잘 그걸 그건 자세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 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네. 임명이 될 때 뭐 비서실장한테 듣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을 한번 뵐 것 같은데 왜 네. 당신을 내가 장관으로 이 시기에 임명을 했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임명되고 난 다음에 임명식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래서 무슨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문화융성과 관련된 그냥 당부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전임 유진용 장관이 이제 그만 면직된 다음에 또 그 다음 정성근 장관 네.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증인 임명이 되신 건데 네. 그러면 뭐 이 문체부 장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문화융성과 관련된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네.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네. 뭐 체육계 비리를 척결할 이런 그 말은 없었습니다.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 문화융성의 한 부분으로서 그 사대학과 관련된 말씀도 조금 하셨던 것 그다음에 기억합니다. 아까 뭐 증인 증언 거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기소된 범죄가 범죄 사실이 뭡니까? 증인의 경우는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요. 또 인사와 관련된 실장 인사와 관련된 또 노태우 국장 인사와 관련된 그 내용들하고요. 또 다른 내용은 그 다음에 국감 위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감 위증.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관을 근 2년 좀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동안에 그 대통령 피청구인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고를 하신 적은 몇 번이나 되시는가요?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너 번 정도 이제 네. 그때는 혼자 그냥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몇 사람들이 배석을 해서 단독으로다가 보고했던 적은 없었고요. 이 차관이 한번 같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김상률 수석이 매번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언젠가 밀라노 엑스포 때문에 차은택 씨가 한번 와갖고 밀라노 엑스포 전시관을 설명드리느라고 그 보드를 만들어갖고 와서 김상률 수석하고 셋이서 대통령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방금 증인이 그 피청구인 대통령과 이제 3, 4차례 그 수석이나 차관 배석 아래 만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뭐 국무회의나 또는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그런 만남이 자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뭐 국무회의나 또는 다른 정책 관련 일로 이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전화는 여러 차례 하셨었습니다. 전화는 뭐 휘수로 하면 뭐 한 달에 몇 번 이런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초기에는 자주 하셨었습니다. 근데 2015년 2015년 들어서는 몇 번 안 하셨고요. 2016년에는 아예 전화 한 번도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증인은 그
그 핸드폰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2개 갖고 있습니다. 그 장관 시절에 2개 가지고 제 있었습니다. 개인 핸드폰하고 업무폰입니다. 혹시 뭐 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차명폰을 쓰던 사람들도 많던데 네. 증인은 차명폰 사용하지 않았나요? 초기에 차은택이 저한테 차명폰을 하나 줘갖고 잠깐 썼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인가 2달인가 쓰고서 그냥 돌려줬습니다. 그건 누구와의 통화에 사용을 했습니까? 주로 차은택이 한 번인가 2번인가 전화가 올고서는 아예 전화 자체가 뭐 통화할 일이 없어갖고 그냥 돌려줬습니다. 혹시 비청 부인이 그 전화로 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그런 없습니다. 적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다른 거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 증인이 이제 문체부에 재직할 당시에 아까 증언하시면서 이 김종 차관이 하던 제2 차관 분야는 김종 차관이 전담을 했다.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그러면 증인은 아예 관여를 안 하고 그 체육 분야는 김종 차관에게 아예 맡겼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뭐 1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업무가 실장의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종교, 언론, 컨텐츠 그래갖고 6, 7개가 됩니다. 6, 7개가 돼서 1차관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1차관한테 좀 일임하고요. 2차관이 소관하는 업무는 2차관한테 주로 일임을 해갖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실제 제가 저한테 주어진 대부분의 업무는 바깥에서의 활동입니다. 제 스케줄 상에 하루에 뭐 보통 한 3-4번씩은 바깥에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있는데, 되게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뭐 국회나 네. 또는 외부 활동에 뭐 주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긴 한데 네. 그러면 그 실제 문체부 업무는 그럼 1차관, 2차관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고 별로 그럼 특별히 그렇게 확인하고 다시 알아보고 하는 거는 중요한 하지 것들에 않았습니까?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챙겨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니 국회에서 이제 그걸 모르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네. 그 증인이 그 김종 차관에 대해서 그 아래 직원들로부터 네. 좀 걱정스러운 분야가 꽤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 그랬죠. 예.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관해서 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적절치 않은 것은 이제 증인이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네. 증인은 이제 이사 관련해서 기소가 되셨으니까 이제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적절치 않아서 증언을 안 하실 수도 우선은 있지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잘못 말씀드리면은 네, 안 될 것 같아갖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예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조직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걸 딱 집어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인사 그런 관련해서 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업에 그 지원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뭐 국장들이 증인에게 보고를 한 건가요? 청와대의 그 교문수석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한번 좀 걱정하시니까 이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특성화 대학원과 관련된 거에 김종 차관이 졸업한 한양대학이 끼고 또 제대로 실적도 안 나온 상명대 같은 데가 껴 있는데 이거 한번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니까 한번 들여다 주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챙겨서 보고하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 교문수석실이나 네. 그 문체부 국과장들로부터 걱정스럽다고 그 연락받거나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증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된
그런 분야나 사람에 관련된 일은 없었나요? 네,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김종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셔도 좋습니다. 김기춘 증인이 오후 4시에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출석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기춘 씨에 대한 그 입증 취지를 보면은요, 그 세월호 관련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아까 문체부 인사 뭐 등 이렇게 써놓으셨던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지난번에 나오신 증인이나 오늘 나온 김종덕 장관이나 김종덕 씨나 많은 부분들이 증언을 하셨고 또 어제 요 사이에 제출하신 그 김현숙 씨, 강석훈 씨 등의 진술서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또 조금 나오기도 하고 한데 건강이 안 좋고 또 고령이신데 굳이 출석을 하셔야 될지 유지하셔야 될지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기춘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 게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절을 할 테니까 한 기일만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일에는 출석을 안 하시면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변경을 해서요.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요.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네. 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김기춘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변론기일 이후에 쌍방 대리인께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 서면을 여러 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청구인 측에서는 2월 3일자로 모철민 씨 증언 관련한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셨고요. 2월 6일자로 준비 서면을 4개 제출해 주셨습니다. 삼성그룹 관련한 것과 절차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권력적 사실 행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표 부분에 대한 것 등 4개의 준비 서면을 모두 제출하셨죠? 예. 네. 그 부분 중에서 혹시 강조해서 진술하시거나 추가해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용은 뭐 다 읽어 보셨으면 생략을 하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철민 증언은 이제 피청구인의 증인이었는데 그 모철민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은 피청구인은 최순실이 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임하고 이에 방해되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철민 증언에 따르면 이 미르 재단도 정권 출범 초기에 그 국정 과제로 삼았던 문화융성과는 거리가 먼 급조된 재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그 절차 의견에 대해서는 우섭 위원님. 그 제출한 준비 서면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정과 신석에 관련한 절차 의견입니다. 증인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번 기일에 15명의 증인을 또 무더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인의 채택 여부 결정에서는 이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재판의 성질이 제대로 고려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1965년도 탄핵심판법에 보면은 탄핵심판은 심리를 개시한 후에 30일 내에 이렇게 종국 결정이 선고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 법이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탄핵 심판은 신속한 종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 서면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만 15명의 그 청구인 측 증인이 과연 입증 취지와 비교했을 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속성입니다. 공정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속성을 해치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되지만 또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이념이 조화가 되도록 우리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을 결정할 때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2017년 2월 1일자 증인 신청서 지난번 기일에 제출하셨는데요. 그걸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신문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월 3일자로 준비 서면 소추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 서면입니다. 그다음에 2월 4일자 증거 인부서, 2월 6일자 증인 신청서 준비 서면 2개, 그 재단 설립 경위와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에 대한 준비 서면에 대한 입장 준비 서면입니다. 그다음에 2월 6일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시거나 또 추가해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네, 간략히 말씀하시죠.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 중 1번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 등에 대하여 40년 지인 최서원 씨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추 의견처럼 정 비서관에게 연설문 및 말씀 자료의 초안을 최서원에게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 비서진 및 강요들이 모두 구성되고 비서진들의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경우가 점차 줄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청구인은 그런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메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최서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중 가항, 연설문, 정책 및 인사 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정책 및 인사 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두 번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체부 고위공직자 등을 임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김종덕, 김종, 차은택, 윤전추 등을 해당 공직에 임명한 바 있지만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였고 특정 개인과의 정실에 치우쳐 사건을 남용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 중 1번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 보면 피청구인은 문체부 노태근 국장, 진재수 과장의 인사 조치를 지시한 바 있으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구두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청구인은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한 사실은 있으나 정무직의 면직은 근무기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유 전 장관의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칭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탄핵 의결 이후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서면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따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소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 남용 부분에 본다면 먼저 KD 코퍼레이션 관련해 로얄 더치 쉘 관련 부분은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의 소개서를 받은 후 안종범 수석에게 KD 코퍼레이션은 협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그 기술력을 국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KD 코퍼레이션이 최서원이 알고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그 회사를 위해 안정범 수석에게 대기업의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 창단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면서 포스코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국가발전기업 차원에서 포스코의 스포츠팀 창단을 권유하였고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팀을 특정하여 요청한 기억은 없으며 더블루K의 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더블루K는 유명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로 K스포츠재단과 협업하는 회사라고 들었으나 최서원과 관계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KT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청구인은 2015년 1월경과 8월경 안종범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에 대하여 홍보 분야 전문가들이니 활용할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특정 업체인 KT를 지정하여 이야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동수와 신혜성 씨 모두 역량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다음 그랜드 코리아 레이저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게 그랜드 코리아 레이저 대표와 WK 대표를 서로 소개하여 주려고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K가 유명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들었으나 이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기업의 인사개입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언론의 자유침해에 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준비서면 기재와 같이 당시 청와대 비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큰 문제이니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언론사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 보고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관련 보고와 조치사항 등 사실관계는 종전에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네. 간략히 하시죠. 예, 간략히 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은 2012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한류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정부 예산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와 체육 등 예산을 2%로 정액하여 국민들이 풍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박근혜 정부 140대 과제에 포함시켰고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선정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국정 목표를 달성해서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관 합동의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은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오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경우
그 혜택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 돌아가며 정부보다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과 특화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2월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민간 차원의 문화융성 참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 연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2015년 2월 17일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기한문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 창조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뒤이어 문화창조융합별 특출범 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초청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융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5년 7월 24일과 25일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이 문화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9월 초순 중국의 전성절 행사에 참석하여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공동으로 2천억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상호 문화 교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19일 경제수석에게 10월 하순경 중국 총리의 방한을 맞이하여 한중 정부 간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보다는 재단법인이나 문화창조융합센터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 중국에서의 한류 확산 등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견 제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그간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하여 구두로 상의를 해왔던 정경련 관계자에게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재단법인이 설립이 급하게 되었으니 이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정경련과 기업들의 행정적인 절차는 대통령 비서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 지원해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 27일 문화계와 정경련, 기업의 주도, 정부의 지원으로 한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었고 그 이사장과 임원들은 대부분 정부의 문화융성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10월 서울에서 피청구인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화사업 분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력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외교 관리상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스포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30개를 설립하고 그 외에도 생활체육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생활스포츠 활성화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2월경 경제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재단법인 설립의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경위는 재단법인 미로의 설립 경위와 동일합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고 그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문화 융성 및 체육 인재 양성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문화 융성을 통한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 인재 양성으로 국위를 선양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일거리가 창출되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문화산업이야말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 줄 중요한 산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문화와 체육 분야 성장과 투자를 늘 강조한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며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 확산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 증대 및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며
피청구인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러한 정책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이고 정관상 출연 기업들이 설립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시되어 특정 개인이 그 지배권을 독점하면서 운영을 좌우하거나 임의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안종범 수석에게 폭행, 협박 등의 범죄적 수단으로 재단 설립 또는 기업 모금을 강요하라고 지시한 바 전혀 없었고 나아가 모금에 응한 기업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 이후 재단 운영 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재산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서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좀 탄핵 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쟁점이 좀 분명해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조회로 온 것이 2017년 2월 1일자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그리고 2월 2일자로 주식회사 LG, 2월 3일자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피청구인 측에서 일부는 뭐 괜찮고 일부는 좀 다퉈야 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실조회는 지금 두 군데가 빠져 있는데요. 뭐 다 온셈입니다. 뭐 기업체 두 군데 빠져 있으니까 한번 일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의견을. 예. 청구인 측에서는 지난번까지 나온 서증 외에 갑제 153호증부터 155호증까지 제출해 주셨죠. 예, 주로 그 삼성 저 합병 관련된 예. 그 자료들입니다.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153호증이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 방안 보고, 그래서 사회공공연구원에서는 보고서고요. 차회하시겠습니까? 예. 의료증은 의제 6호증부터 21호증에 2까지 제출해 주셨는데요. 의료증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도 차회하시겠습니까?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을 15, 16, 17, 18, 19는 뭐 지금 칼럼, 기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서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자료로 하면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호증하고 21호증의 1, 2까지는 보니까 어떤 그 내부의 문건인지 아니면 이 심판을 위해서 지금 만든 문건인지 그다음에 그 원시 자료들이 있는 것을 취합한 건지 이게 작성 명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문서 형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입물할 수 있겠습니다. 문서 목록 요약입니다. 추후 나머지 자료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의제 15증부터 여기 19호증까지는 아마 언론 보도 자료처럼 보이고요. 그 캐리 인사이트라는 것도 어디 무슨 잡지나 뭐 이런 건가요? 의제 19호증. 제가 보니까 논문 같은데요. 논문 제출된 논문입니다. 논문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에 실린 겁니까? 의제 19호증이. 다시 확인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논문이면 이건 참고 자료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는 몇 월 며칠자 이런 보도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은 보통은 참고 자료로 돌리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머지도 말씀 청구인 측에서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거 보시고 인불해 주겠다는 물어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그 형사기록 온 것 138호증 관련돼서 주셨고요. 이걸 어디다 뒀나? 138호증에 부터 482까지 그 쭉 인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뭐 종전 수사 기록하고 같은 취지 인부시죠? 예. 근데 전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뭐 보도 자료 그 몇 월 며칠자에 어떤 보도가 있었다, 어떤 매체에 이런 취지에서 그 증거 조사가 된다는 점은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
부동의한 취지는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의하신 것 중에 압수조서도 역시 몇 월 며칠째 압수가 있었다는 한도에서 지금 저희가 증거로 채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부동의한 것 중에서 역시 그 변호인이 참여한 조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김홍탁 씨, 이동수 씨, 차은택 씨, 송성각 씨, 권호준 씨 이렇게 5분이 부동의하셨는데 이분들은 변호인이 그 조서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과 같은 취지에서 그러니까 동의하신 건 뭐 문제가 없고요. 부동의하신 것 중에서 언론 보도는 종전과 같이 같은 취지로, 압수조서와 언론 보도는 같은 취지로, 그리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그 5사람에 대한 그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 이유에서 저희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인부서에 마지막 장이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빠져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이 뭐냐면요. 갑제 139에 457부터 479까지가 그 한상규 씨가 그 통화한 걸 녹취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녹취록인데 아마 이 부분은 부동의하실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의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부동의하고 역시 저희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갑제 480호증하고 481호증이 김용수 씨의 진술조서하고 업무노트 사본인데 이 부분은 갑제 51호증에 881호인데 이건 그때 동의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갑제 50이 똑같은 건데 그때 동의하신 거거든요. 이건 동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482호는 뭐냐면 그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문건 촬영 이것도 우리 법정에 여러 번 나온 건데 다만 이거는 그 문건을 촬영한 건데 이게 일부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부동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은 빠져 있는데 이미 부동의하실 걸로 예정되는 부분은 부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채택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동의하신 거랑 똑같은 조서는 똑같이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리고 이 138호증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이미 다 열람하신 것으로 보고 열람으로 대체하는 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조회 신청하고 문서서 무촉탁 신청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국세청의 사실조회 신청은 지난번엔 좀 굉장히 애매하게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이제는 이제 좀 명확하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세무조사를 어떤 계기에 의해서 들어간 부분인지 이 부분에 한정해서 그 들어온 사실조회 신청은 저희들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지방법원의 그 증인신문조서 등본 요청하시는 부분은 종전에는 안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채택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협조를 한번 구해봐 주시죠. 피시청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류상영에 대한 주소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소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지금 증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송달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검에다가 주소를 물어보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본인도 자발적으로 뭐 연락을 해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주소를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영태 씨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장님께서 증인 정리하실 때 아마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그 이제 증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만 증인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오늘까지 철회 여부를 결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증인 철회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께서 추가로 신청하신 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인 신청에 대해서 재판관 회의에서 체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 결정이 됐으니까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 최상목, 방기선 씨는 그 이 사건에 그 처음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이 사건의 소추 사유에 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종범, 최소원 씨는 이미 신문을 했기는 하지만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8분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 최상목, 방기선, 안종범, 최소원 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 증인 신문 기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 씨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16일 목요일에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 김영수 씨에 대해서는 오전 10시에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씨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분을 먼저 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순서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순서에 관계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김수현 증인이 신문사항이 조금 긴 것 같으니까 이분을 오후 4시에 하고요. 예. 정동춘 씨를 오후 2시, 이성한 씨를 오후 3시 이렇게 하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 16일 오전 10시에는 김영수, 오후 2시에 정동춘, 오후 3시에 이성한, 오후 4시에 김수현 씨입니다. 근데 그 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30분 정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것만 신문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목, 방기선 증인에 대해서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최상목 씨, 오전 11시에 방기선 씨를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월 20일에 오전 10시에 최상목, 방기선 씨, 11시에 방기선 씨가 신문하고요. 아까 오후 2시에 김기춘 씨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2일 오전 10시에 안종범 씨, 오후 2시에 최소원 씨를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소원 씨 출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하십니까? 사실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저번 기일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하고는 예.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TV조선의 이진동 기자, 그다음 검찰 수사관 김도형 씨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그 태블릿 PC나 이런 관련인데 저희가 그 태블릿 PC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또 수사의 단초에 대한 것을 신문하신다니까 이분들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권오준, 구현모, 최태원, 신동빈 씨에 대해서는요. 지금 국감에서도 증언을 하셨고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셨고 지난번 피청구인 측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실 때 사실조회 신청으로 이게 하면은 증인을 신문을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청구인 쪽에서 이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사법 위반은 이렇게 쟁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이 증인으로 필요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장시간 동안 그 밤늦게까지 조후 송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쌍방 대리인께서 일단 유지는 하시는 건가요? 다음 길 2월 9일입니다. 고영태는 유지는 일단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유지는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유지하시니까 일단은 2월 9일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대신에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노승일, 박헌영 씨를 신문하기로 했으니까 노승일, 박헌영 씨에 대한 신문 사항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지난 기일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조금 번거롭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어제 밤에 그 두 분의 검사님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수사 보고서 문제됐다는 수사 보고서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았고요. 이걸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게 문서의 목록이 유상영 씨의 휴대폰에 있는 목록이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그 수사관이나 검사의 컴퓨터에 있는 화면에서 출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분명한 것으로 가지고 검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신청 관련해서 네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오늘 재판부에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중에 8명을 다시 또 추가로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고 또 최순실 안정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언을 했고 다시 이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증언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재판부에서 이미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채택된 증인들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채택된 증인을 취소를 해야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명료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재 지금 증인의 출석 여부나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현재 재판부에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출석도 피청구인이 좀 담보를 해주셔야 재판 진행이 되지. 또 이제 오늘 김기춘 증인도 4시에 지금 소환을 받고 또 안 나오면 또 한 길이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안종범, 정호성 지금 모든 증인들이 한 길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채택된 증인들 중에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좀 이제 그냥 철회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되지 않으면은 이 재판이 언제 변론 종결될지도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인신문 기일이 2월 22일까지 정해졌으면은 그 다음에 변론 종결기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증인을 한 기일에 4명씩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 2월 9일에는 또 고영태, 유상영 씨와 중복해서 박헌영, 노승일 씨를 채택해서 신문하기로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쪽에서도 이 가급적 최서원 씨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이 협조가 되시면 출석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뭐 재판의 신속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부의 어떤 결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그렇게 부당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 고영태 증인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고영태 증인이 어제 법원에 와가지고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그 소환장을 갖다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2번에 걸쳐서 거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 국민들에게는 이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오라고 하는 문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부르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증인으로 대체된다. 이런 전례가 이게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헌법재판 기능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고 또 이 국민적으로 아주 대단히 그 여론에도 좋지 않은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영태 증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체를 하고자 하는 요 신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결정이 되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증인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그렇게 안 받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유감이지만 그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9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가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에요. 그러면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7년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오전 10시에 증인 조성민 씨를 신문하고요. 오후 2시에 문영표 씨, 오후 3시에 고영태 유상영 씨, 박헌영 씨, 그다음에 오후 4시에 노승일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 사항을 가급적 조금 일찍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추 위원님과 대리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